그러니까 우리 회계를 알려면 뭐를 모르고서는 어카운팅을 할 수가 없어요? 북키핑을 알긴 알아야 돼. 근데 북키핑이 출발점이지만 북키핑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북키핑은 회계를 이야기한 수단으로 이해되지. 보통 많은 사람들이 회계 배울 때 북키핑을 다 끝내고 나면 회계를 다 배웠다고 생각한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북키핑을 배운 상태에서 정보가 이렇게 전달되는 과정이 이렇게 된 거 이해하고 나면 그 이해된 과정을 통해서 재무제표를 인터프리테이션에서 어널리시스에서 이 기업 가치가 얼마인지 밸류에이션까지 할 수 있어야 그게 회계 전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회계사 공부 커리큘럼이 결국 여러분들 재무제표를 누군가 줬을 때 여러분 그 재무제표 만들어진 과정을 이해하고 프로세스 그런 다음에 그걸 갖고 인터프리테이션 해석을 해서 그 다음에 어널리시스를 한 다음에 마지막 단계에 가서 밸류에이션까지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 회계보다 전문가가 되겠죠. 어떤 회사 FS를 줬을 때 그 네 가지를 할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가는 과정을 이제 저랑 같이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가지를. 어쨌든 여러분 요까지가 회계 기본 컨셉이고 교재 잠깐만 확인할게요. 네, 어카운팅 정의부터 먼저 얘기하고 들어가요. 대학교 1학년 때 처음에 이제 딱 여러분들 그 회계원리 수업 들으면 처음 딱 시작하는 게 뭐부터 얘기하고 시작해요? 회계란 무엇인가? 그러면서 뭐라고 제일 먼저 얘기하기 시작하죠? 회계가 뭐라고 그래요? 응? 회계는 무엇인가? 하면서 제일 먼저 뭐라고 처음에 교수님들이 얘기하고 시작하죠? 정보를 주는 거다. 구라치고 있어요? 회계가 정보를 주는 거래. 여러분이 어떤 회계를 배우면서 아까도 내가 오디팅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회계를 배우면서 야 이거 알면 내가 상당히 유용한 정보를 캐치할 수 있겠는데 라고 느껴본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없을걸요? 저도 회계사 시험 붙을 때까지도 저도 그랬으니까. 회계가 유용한 정보를 주는 거다 느끼려면요. 여러분 배웠던 그 회계 지식을 써먹어 봐야 돼요. 그래야 아 이게 유용하구나 느낌이 오는 거지. 그냥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회계를 배웠다고 할 때 그 회계는 회계가 아니고 뭐 배운 거냐면 북키핑 배운 거예요. 북키핑을 배워가지고는 회계가 유용한 정보라는 정의를 절대 느낄 수가 없다고. 제가 중급회계 강의하면서 솔직히 여러분들 내가 다트 열어본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안 열어봐도 시험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 없이 시험 목적에 맞춰 강의할 수 있는데 강의를 오래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시험에 붙은들 내가 배운 지식을 못 써먹으면 그건 뭐다?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갈비지예요. 그냥 브레인만 차지하는 쓸데없는 갈비지 되는 거지. 이걸 써먹지 못하면 이건 써버리는 거예요. 대학교 4년 동안 회계를 쭉 짜고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회사 재무제표를 딱 주고 10분만 준 다음에 읽어보고 너네 어떤 피드백 한번 줘봐. 제가 대학원에서 강의할 때 실제 이제 그 MBA 과정 같은 대학원 같은 강의할 때 제가 재무제표를 한 10개 회사를 줘요. 10개를 준 다음에 회사 이름을 다 지워요. 그냥 A 회사, B 회사 한 다음에 랜덤으로 나눠주고 한 학기 내내 그 재무제표를 갖다 놓고 같이 분석을 해봐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는 얘기 안 해요. 그다음 마지막에 그 회사 10개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회사 어떤 회사인지 네가 프라이어티를 한번 써보라고 그래요. 그거 쭉 프라이어티 써요. 그다음 마지막 시간에 그 회사의 이름을 공개를 해요. 그럼 그 이름이 쭉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럼 보통 학생들이 내가 이 기업에 투자하겠다고 쓴 기업들 순서 쭉 이게 시총순위가 나온다고. 시가총액.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분석을 해보고 이 회사 제일 좋은 것 같다라고 자기들이 프라이어티를 딱 쏘는 회사가 제일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높은 기업도 순서가 배열이 되더라는 거죠, 이게.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재무제표를 봤을 때 선입견 없이 봐도 좋은 기업은 좋은 징후가 재무제표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자기가 배운 걸 느껴봐야 아 이래서 삼성전자가 시총이 300조 넘어가는구나. 이걸 느낄 수가 있다고. 우리나라 지금 시총 제일 높은 기업이 삼성전자죠. 시총이 얼마예요 지금요? 지금 얘기했잖아요. 시총이 얼마라고요? 지금 한 320, 30조 돼요. 시총이. 우리나라 삼성전자 시가총액. 그러니까 주식을 다 살려면 320조 이상 있어야 된다고요. 알고 있어요? 알겠죠? 삼성전자란 우리나라 제일 좋은 회사가 하나 있는데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시가총액이 300조가 넘어가요. 우리나라 2020년도 지금 예산 얼마에 지금 연들 통과가 됐어요, 작년에. 지금 이게 여러분들 바닥 지식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이 초울트라 예산이라고 지금 여러분들 작년에 야당에서 많이 반대하고 여당에서는 집행하고 했잖아요. 예산이 얼마 집행됐어요? 510조 남짓 여러분들 예산을 집행한다고 지금 통과가 됐어요. 500조가 넘었다고. 그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이 510몇 조인데 그 슈퍼 예산이라고 야당 쪽에서 많이 반대를 했죠. 돈을 왜 이렇게 많이 푸냐. 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시총이 320조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시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전 세계 시총이 가장 높은 기업이 어디예요? 여러분들 알만한 회사야. 어디까? 전 세계 시총이 제일 큰 회사가 어디까? 시총이 제일 큰 회사가. 아마존? 애플이죠, 애플. 삼성전자에 대응 애플. 애플이 시총이 1000조가 넘어간다고. 애플 시총은 1000조가 넘었어요. 아무도 놀라지 않아요. 뭐 1000조인데 나보고 어떡하라고.
엄청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스마트폰 하나 파는 회사예요. 근데 시총이 1000조 간다고. 근데 브랜드 가치 평가하는 기관에서 여러분들 브랜드 가치 1등이 여러분들보다 애플인데 애플이 지금 브랜드 가치 220조 평가받고 있어요. 브랜드 가치 하나만 220조. 어마어마하죠, 여러분들? 그럼 애플이라고 하는 기업이 지금 브랜드 가치가 220조라고 신문에 뜨고 있는데 애플 재무상태표에 여러분들 브랜드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애플의 가치를 평가할 때 그 1000조 안에는 브랜드 가치가 200조 가까이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애플 재무상태표에 브랜드 나오지 않는다고요. 그럼 이게 왜 안 나올까? 이런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왜 재무상태표에 그게 애플이 브랜드 가치 나오지 않을까? 회계에서는 왜 이걸 안 잡지? 이런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그렇지 않을까? 1000조라는 시총 안에 200조가 브랜드 가치라고 하는데 재무제표는 안 나와. 그럼 이거 왜 안 나오지? 이게 오늘 컨셉 배우면 이해가 된다고. 컨셉에서 자산을 recognize 하려면 뭔가 재무제표에 뭔가 우리가 숫자를 인식하려면 recognize가 되고 measurement가 돼줘야 돼요. recognize 되고 measurement 된다고 딱 나온다고. 재무제표 인식을 하려면. 그럼 인식을 하려면 그게 자산 정의에 부합이 돼야 되고 그게 금액적으로 reliably estimate 된다고 돼 있다고. 회계에서 기본 컨셉 자체가. 그러면 브랜드 가치는 분명히 에셋 맞죠? 애플 브랜드 가치 누구한테 팔 수 있잖아, 이게. 그럼 먼저 생각된 게 그럼 이게 에셋 정의는 맞냐라는 고민도 하게 되죠, 이게. 그럼 에셋 정의가 또 나온다, 거기. 컨셉에 자산의 정의가 나온다고요. 그럼 자산 정의 뭐라고 되냐면 그 회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미래 경제적 효율이라고 돼 있다고. 그럼 브랜드는 여러분들 애플이 통제할 수 있어 못해? 할 수 있죠. 통제가 안 돼. 예? 통제라는 게 뭐냐면 그 해당 자산을 남한테 양도할 수도 있고 포기할 수 있으면 나는 뭐다? 컨트롤할 수 있는 거라고. 애플이 통제할 수 있잖아, 브랜드 같이. 이거 가지고 있으면 미래 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애플 제품이라는 하나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뭐다? 돈 페이먼트 하는 거잖아요. 애플이라고 하는 스마트폰 만드는 회사가 하나 있어요. 사과 아니고 사과 뒤에 모양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있는데 우리가 스마트폰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들 뭐 중고 폰도 여러분들 간지나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죠? 근데 애플이라고 적혀 있으면 왠지 보다 딱 같은 모양이라 하더라도 애플한테 더 내가 베네핏 주는 거잖아요. 그게 뭐 퓨처 베네핏이 있는 거라고 이게. 그럼 자산 정의에 만족이 돼. 근데 왜 브랜드 가치 못 잡냐? reliably measurable 해야 된다고. 220조라는 말은 브랜드 가치 기간이 그냥 대강 그 정도 될 거야라고 말을 하는 거지 정확하게 브랜드 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그럼 회계상 브랜드 가치가 분명히 뭔가 재무상태표 자산 정의에 만족하지만 이게 매저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장부에 잡지 못한다 이런 논리가 나오는 거예요. 누군가 물어볼 수 있어. 회계사가 되고 나면. 회계사 왜 애플 브랜드는 애플 BS에 안 나와요? 그러네. 왜 안 나오지 이거? 회계사가 돼가지고. 그러면 잡을까? 뭐 이러면서 또라이 같은 소리 하고 있어. 그럼 누군가 물어봤을 때 회계사라면 그럼 원래 안 잡아요. 왜 안 잡냐고요? 원래 안 잡아요. 삼성도 안 잡잖아. 그게 회계사가 말할 태도입니까, 그게? 회계는 기본 프레임워크가 있어야 된다고, 프레임워크가. 그 왜 이걸 안 잡는지 누구한테 설명이 가능해야 된다고, 이게? 그런 것들을 얘기할 때 이 나중에 컨셉이 되게 중요한데 돌아와서 회계가 우리가 지금까지 회계를 배운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회계를 배우고 나면 재무제표를 읽을 수 있어야 되고 볼 수 있어야 되고 눈에 보여야 되고 누구한테 뭐다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이걸 갖고 자기가 디시전 메이킹을 하는데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그러려고 자꾸 FS를 열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FS 열어보라면 여러분 짜증내고 어떤 사람 나중에 안 찾아보더라고. 되게 섭섭해요. 그게 나중에 도움이 되니까 내가 그 얘기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시험엔 직접 연관이 안 됩니다. 하지만 어쨌든 회계 수업 들은 다음에, 도움이 됐다라는 걸 여러분들 좀 느끼게 하고 싶어서 제가 중간에 다트를 계속 연락할 거니까 좀 따라와 주면서 보시면 좋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한 거는 회계를 배운 거 아니었어요. 회계가 유용한 정보를 준다라고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한 번도 여러분들 실제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는 기업들 재무제표를 열어본 적이 없다는 게 지금 금방 몇 개의 질문에도 뽀록이 난 거잖아요. 삼성전자라는 회사가 지금 시총이 320조 갑니다. 근데 삼성전자라는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2018년도 재무제표로만 따질 게 19년도 아직 공시가 안 됐으니까 18년도 말 기준으로 자산 총액이 340조예요. 자산 토탈 금액이 340조.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제일 큰 기업의 사이즈가 얼마나 나오는지는 감을 잡으시라고. 자산이 얼마라고요? 한 340조 된다고. 매출은 연도 얼마 정도 나오니? 260조 나오거든요. 자산이 얼마인데 지금? 340조. 매출 얼마 나온다고요? 260조라고 했죠 지금. 거기서 딱 여러분들 뭐다 알아야 될 게 하나 뭐냐? 제조업들은 자산보다 매출액이 많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구나. 이걸 느껴야 된다고. 자산이 340개인데 매출이 260개라고 했잖아요 지금. 그럼 자산보다 매출액이 많이 나오냐? 많이 나오지 않는다고. 근데 반대로 자산보다 매출이 크게 나오는 기업들이 있어. 그럼 그런 기업들은 뭐가 좋은 기업이라고 하죠? 자산의 효율성이 굉장히 좋다. 보통 재무 분석에서 자산 회전율이 높은 기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도소매업들은 많이 나와. 설비장치 투자가 별로 없으니까. 하지만 제조업들은 설비장치가 유형자산이 보통 40에서 많이 깔리면 자산이 60% 깔리거든. 그럼 이게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 들어간 대비 매출이 많이 안 나온다고. 그래서 포스코도 보시면 자산 대비 매출액이 한 60%밖에 안 나와요. 현대차도 한 60%밖에 안 나온다고. 그나마 삼성이 340조인데 260조가 나오지. 근데 제조업인데 자산보다 매출 크게 나오는 기업도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경영자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우리가 왜 자산보다 매출액이 적게 나오냐, 맞게 뭔가 비교를 해 나가면서 그럼 우린 자산 쪽에 뭐가 비효율성이 묻혀 있길래 매출이 다른 기업에서 적게 나올까 이런 고민을 해보게 되고, 그런 문제점을 파악해 나가면서 이 회사 보니까 감가가 어떻게 되고 있구나, 재고는 왜 쌓이는구나, 채권에 뭐가 더 들어갔구나, 악성이 있구나, 대손 설정이 얼마 됐구나 하면서 회계를 거꾸로 쭉 가면서 이해해봐야 우리가 배운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자꾸 재무제표를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걸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는 유용한 정보를 주는 거다는 것을 강의를 듣고 느꼈으면 좋겠고, 좀 이따 나중에 북키핑 하고는 조금 비교를 해볼게요. 이게 훨씬 더 범위가 넓은 개념이죠. 이거는 장부를 만드는 과정이고, 어카운팅은 정보를 주는 거죠. 우리 보통 나랑 북이 수업 들을까? 라고 말하면 어때요? 미치 새끼 이렇게 하겠죠. 근데 정보를 주는 시스템을 배우러 갈까? 라고 하면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 정보를 주는 뭔가 시스템을 배우러 갈까 하면 뭔데? 관심을 가지는 거잖아요, 이게.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까지 간 적이 없어요. 항상 요거 배운 거지. 그래서 우리 회계 공부하면서 대학교 때 정말 재밌다 라고 느낀 사이클은 없을 거예요. 저도 회계사입니다만은 대학교 3학년 때까지 회계사 시험 붙고 나서도 불구하고 회계가 재밌다고 느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대학교 때는. 회계 배우면서. 계속 북키핑 느낌. 언제까진 재밌냐면 회계 원리까진 재밌어요. 야, 이거 적성이 맞는데 이거? 왼쪽 오른쪽이 딱 들어맞아 이게. 그리고 손익을 마감해서 BS에 리테인돈이 딱 들어갔더니 양쪽이 맞아 이거. 처음에 깜짝 놀라지. 우와, 이거 왜 맞지 이게? 당연히 맞죠. 양쪽이 똑같이 썼으니까. 그거 마저도 신기하다 처음에는. 그걸 양쪽 딱 맞는 순간 회계가 적성이 맞다라고 보통 생각을 하죠. 거기서 모든 불행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 회계사 해야 되겠다. 또 회계 공부 좀 더 해야 되겠다. 중급회계 오는 순간이지. 그 다음부터 어때요? 적성이 아닐 수도 있겠다. 하면서 점점 이제 어려워지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나오고, 이게 좀 이상한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게 회계의 일반적인 사람들의 패턴이에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북키핑을 배우면 절대 회계는 재미있다 느낄 수가 없는 거죠. 요 회계를 배우는 과정을 저랑 같이 가는 거예요. 자, 가보죠. 조금 더 자세히. 자, 어떤 기업이 이렇게 있어요. 기업이 있던 비즈니스를 고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처음에는 파이낸싱이 필요해요. 그죠? 자금이 필요하죠. 어떤 기업의 자금을 우리 파이낸싱 해주는 가장 대표적인 두 그룹의 이해관계자가 있어요. 아시겠지만 채권자가 있고 그 다음에 주주가 있죠. 아주 일반적인 얘기 좀 할게요. 이 채권자와 주주가 이 기업의 파이낸싱 해주는 가장 대표적인 이해관계자죠. 채권자와 주주. 그러면 당연히 기업은 이 채권자 주주한테 뭐를 줘야 돼요? 이 기업의 기본적인 정보를 줘야 돼요. 이 정보를 주는 이 시스템을 뭐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회계라고 하는 거죠. 심플한 거예요. 회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업의 이해관계자들한테 기업의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이런 총체적인 시스템을 회계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정보를 줄 때 정보를 주는 방법들에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일단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죠? 재무제표겠죠. 근데 재무제표를 통해서 유용한 정보를 준다라고 회계 시간에 처음 배우지만 솔직히 여러분들은 재무제표를 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조차도 재무제표를 열어보지 않아요. 보통 어딜 봐요? 주식 투자 보통 해보신 분들은 금융감독원 다트에 가서 재무제표 열어가지고 5개년도치 트렌드를 쭉 보면서 이렇게 회사가 바뀌고 있구나 분석한 다음에 투자는 또라이는 없죠. 네이버를 쳐요. 물론 치기 전에 뭐부터 봐요? 증권사들의 애널리스트 보고서에 추천 종목을 10개를 모아요. 10군데 회사를 쫙 보면 거기 중복되는 추천 종목이 서너 개 나와. 서너 개를 뽑죠. 네이버에 들어가요. 쳐봐. 차트가 나오죠. 쭉 올라가다 쭉 떨어져요. 그래서 다시 올라오는 기미가 보여. 이건가? 이건가? 야, 이 차트가 나를 부르네 이거. 하고 몰빵을 하죠. 다시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사는 순간 어떻게 돼요? 이게 털어야 되겠구나. 털면 어떻게 돼요? 이게 누가 나를 옆에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배우지만 우린 거짓말을 배운 거예요. 재무제표를 보고 정말 정보 이용자 입장에서 유용한 정보를 캐치한 적이 있다고요? 불하죠. 여러분들은 보통 뭘 보고 님들 한 거예요? 팍스넷. 주식 동호회 사이트. 이런 허접한 사이트를 보면서 의사결정을 해요.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기업에 유용한 정보를 주는 방법이 재무제표만 있는 건 아니고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있어요. 실제 여러분들 팍스넷이나 주식 사이트에서 논의되는 것도 회계라고 봐야 돼. 거기도 정보가 나오니까. 다만 거기 있는 정보와 우리가 알고 있는 FS 정보와 차이가 뭐냐면은 여기에 있는 정보들은 검증되지 않은 신뢰성 있는 정보가 너무 많은 거고 FS는 좀 신뢰성 있고 회계사의 검증까지 받은 정보가 들어가기 때문에 훨씬 더 릴라이어블하다는 게 차이가 있는 거죠. 인터넷 홈페이지, 그 다음에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기업에 대한 정보 기사 나오는 거 다 회계예요. 왜? 기업에 정보를 주는 그 프로세스니까. 다만 우리는 그 많은 것들을 다 정리할 수는 없고 우리가 포커스 맞추는 것은 요 재무제표. 요 재무제표를 통해서 정보를 주는 시스템, 요기에 한정해서 우리는 정리하게 될 겁니다. 그럼 봐요. 그럼 이 기업에 어떤 유용한 정보를 제공했을 때 그 정보에 관심을 가진 이해관계자가 채권자, 주주만 있을 거냐? 채권자, 주주 말고도 누가 또 관심을 가지겠어요? 당연히 회사의 경영자는 채권자, 주주보다 더 많은 관심이 있는 거죠. 매일매일 전략적 의사결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기업의 정보를 가지고 내가 이 기업을 이 신제품을 내가 출시할 거냐 말 거냐, 생산 라인을 새로 깔 거냐 말 거냐, 마케팅을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의사결정을 매번 해야 되는데 당연히 경영자도 회계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 누구도 필요할 거냐? 아시다시피 정부도 필요하죠. 정부는 뭐 때문에 필요해요? 당연히 세금을 걷기 위해서 이 government는 필요하죠. 순서를 약간 바꿔 쓸게요. government도 필요하고 management도 필요하고 등등등. 보통 어떤 회계의 가장 주된 정보 이용자라 말하면은 채권자, 주주, 정부, 매니지먼트라고 해요. 네 사람이 가장 주된 이제 정보 이용자들인데 여기를 잠깐 끊어볼까요? 얘들을 왜 가장 주된 정보 이용자라고 하냐면 얘들은 여러분들 여기에서 뭔가 리턴을 받아갈 수 있는 반대급부로 받아갈 수 있는 뭔가 리턴이 있어요. 알다시피 채권자는 여러분들 돈을 빌려준 다음 뭘 받아가죠? interest, 이자. 쉐어홀더는 투자한 다음 뭘 받아가죠? 배당, 디비던드. government는 여러분들 사회 간접 자본이라고 하는 도로, 항만, 교통, 국방, 치안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뭘 받아가죠? 텍스. 매니지먼트는 자신이 뭐다? 근로 서비스를 제공해줘요. 그 대가로 뭘 받아가죠? 샐러리나 보너스를 받아가죠. 뭔가 리턴이 있는 거예요. 반대급부로 받아갈 수 있는 뭔가 리턴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는 건데 요 이해관계자 중에서 요 세 사람하고 경영진은 구분을 하죠, 보통. 크레디터나 쉐어홀더나 가버먼트는 여러분들 보통 외부 이용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 회사의 외부 정보 이용자라고 하고 경영진은 알다시피 내부 정보 이용자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내부 정보 이용자와 외부 정보 이용자를 구분하는 가장 큰 실익은 뭘까요? 보세요. 외부 이용자는요. 이 기업에 어떤 정보가 제공됐을 때 아까 우리 오디팅 시간에 말했던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해요. Information asymmetry. 뭐냐면 이 정보를 주는 사람만큼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이 이 정보를 접근할 수가 없다고요. 그럼 이 정보의 비대칭성이 생기면 이 정보의 신뢰성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의심을 하기 시작해요. 대신에 여러분들 매니지먼트한테 정보가 제공되는 시스템은 여러분들 당연히 정보의 비대칭성이 없죠. 왜? 경영진이 정보 이용자라고 돼 있습니다만은 정보 제공자의 책임자이기도 하죠. 그럼 자신이 자신한테 정보를 줄 때 그 정보에 바이어스가 들어갈 가능성은 없다고요. 하지만 외부 이용자한테 정보가 제공될 때는 중간에 뭐가 들어갈 수 있다? 이 바이어스가 들어갈 수가 있다고. 그럼 당연히 뭐다? 외부 이용자한테 정보를 주는 시스템은 뭐가 필요하죠? 규제가 필요한 거예요. 규제가. 그래서 외부 정보 이용자한테 주는 정보 시스템은 규제가 필요한데 그 규제가 바로 뭐냐? 그게 바로 이제 회계 기준이라고 하는 갭이라는 규제가 들어가는 거죠. 갭이 왜 규제라고 하는 거냐면 내부 이용자들한테 경영진한테 주는 정보는 여러분들 국가기관이 개입하지 않아요. 너네가 관리적 의사결정할 때 어떻게 정보를 만들어서 의사결정해도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외부 이용자들한테 정보를 줄 때는 국가기관에서 뭔가 회계 원칙을 정하고 이 원칙에 따라서 정보 제공자도 정보를 제공해야 되며 정보 이용자 너네들도 이 기준에 맞춰서 정보를 해석해라. 그리고 너네 정보가 갭 따라 작성됐는지를 우리 알다시피 회계사라고 하는 전문 직종한테 뭐 하게 하는 거죠? 검증받아. 라고 하는 규제가 들어가는 게 이 외부 이용자한테 정보를 주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완전히 뭐다 다른 거죠. 이게 기본적인 컨셉 자체가. 알다시피 이런 외부 이용자들한테 정보를 주는 어카운팅을 이걸 이제 우리 파이낸셜 어카운팅이라고 하는 거죠. 재무회계라고 하는 거고 내부 이용자들한테 정보를 주는 시스템 이거를 관리회계라고 하죠. 우리 매니저럴 어카운팅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파이낸셜 어카운팅 시간에 배우는 것을 지금 볼 거니까 우리는 뭘 배우는 거다? 요 위쪽을 배우는 거예요. 그럼 결국 파이낸셜 어카운팅을 배운다는 것은 뭘 배운다는 의미하고 같은 거죠? 바로 외부 이용자들한테 정보를 주는 회계 시스템인 이 갭을 배운다라고 생각해도 틀린 표현은 아닌 거죠. 이게
일단 회계는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눠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금 더. 그럼 다시 회계라는 게 일단 유용한 정보를 주는 거라고 그랬고, 특히 외부 이용자들한테 정보를 주는 시스템을 Financial Accounting이라고 한다고 그랬는데, 정보를 주는 방식은 재무제표 플러스 알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이 재무제표를 통해서 정보를 주는 게 가장 일반적 방식인데, 알다시피 재무제표의 종류에는 크게 몇 가지가 있죠? 보통 네 가지를 얘기를 해요. 알다시피 첫 번째 뭐죠? 밸런시트요. 재무상태표. 우리 BS라고 하죠. 요즘은 이 표현보다도 뭘 더 많이 쓰죠?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 재무상태표다. 이런 표현을 더 많이 쓰죠. 재무상태표. 그 다음 두 번째가 아시는 것처럼 이제 Income Statement. 손익계산서. IS라고 보통 할 거고요. 보통 유럽 국가들은 IS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뭐라고 표현하기도 하냐면 P&L, Profit and Loss Statement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뭐 같은 말입니다. 그 IS라는 표도 맞고 Profit and Loss Statement라고 해도 손익계산서 말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P&L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요거 말고 살짝 이거는 뭐 지금은 필요 없는 거긴 한데 Comprehensive Income Statement라는 게 IFRS의 경우는 하나 더 공시를 해요. 그러니까 손익계산서라고 하는 거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Comprehensive예요. 포괄 손익계산서라고 해요. 이게 뭔지는 나중에 어드밴스 가서 배울 거예요. 일단 우리 기본 재무제표에 이것도 들어간다는 건 아셔야 돼. 손익계산서 말고 포괄 손익계산서라는 게 있다는 거 하나만 기억하고, 그 다음에 알다시피 또 뭐가 있죠? 현금 흐름표, 캐시플로우 스테이트먼트죠. 현금 흐름표, 캐시플로우 스테이트먼트. 앞으로 제가 CF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자본 변동표라고 있죠. 그래서 Statement of Change in Equity. 자본이 어떻게 바뀌었나를 보여주는 스테이트먼트. Stockholders Equity Statement.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요게 기본 네 가지 재무제표. 요 네 가지 재무제표를 만드는 기술적 과정을 배우는 게 뭐죠, 이게? 북키핑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회계를 알려면 뭐를 모르고서는 어카운팅을 할 수가 없어요? 북키핑을 알긴 알아야 돼. 근데 북키핑이 출발점이지만 북키핑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북키핑은 회계를 이야기한 수단으로 이해되지. 보통 많은 사람들이 회계 배울 때 북키핑을 다 끝내고 나면 회계를 다 배웠다고 생각한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북키핑을 배운 상태에서 정보가 이렇게 전달되는 과정이 이렇게 되는 거 이해하고 나면 그 이해된 과정을 통해서 재무제표를 인터프리테이션해서 어널리시스해서 이 기업 가치가 얼마인지 밸류에이션까지 할 수 있어야 그게 회계 전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회계사 공부 커리큘럼이 결국 여러분들 재무제표를 누군가 줬을 때 여러분 그 재무제표 만들어진 과정을 이해하고 프로세스, 그런 다음에 그걸 갖고 인터프리테이션 해석을 해서 그 다음에 어널리시스를 한 다음에 마지막 단계에 가서 밸류에이션까지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 회계보다 전문가가 되겠죠. 어떤 회사 FS를 줬을 때 그 네 가지를 할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가는 과정을 이제 저랑 같이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가지를. 어쨌든 여러분 6가지가 회계 기본 컨셉이고 교재 잠깐만 확인할게요.